골목 안쪽에서 묵묵히 가죽을 문지르던 17 소년의 손끝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거친 메모지 한 장. 소년은 앞에 앉은 사내에게 그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님, 손목시계에 도청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절대 동요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재계를 흔드는 거물 총수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사업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년필을 들어 쪽지 뒷면에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느냐? 소년이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쪽지 한 장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서울 강남 도산대로 성원그룹 본사 빌딩 뒤편의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번화한 대로변에서 겨우 몇 걸음 비껴간 그 외진 구석에는 낡은 구두수선 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좌판의 주인은 앳된 티를 벗지 못한 17살 소년 강시윤이었습니다. 시윤은 이 근방의 다른 기술자들과 확연히 다른 기묘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손님의 신발을 받아들고 가죽을 닦는 모든 순간 늘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 좌판을 찾는 이들은 눈을 감은 소년을 보며 정신이 이상하거나 실력이 형편없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단골들은 아이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소년은 눈 대신 귀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홀로 남겨진 고독 속에서 시윤의 청각은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진화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절대 인지할 수 없는 미시적인 세계의 파동이 소년의 고막에는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정밀하게 깎여나간 기계식 시계 내부의 톱니바퀴 마찰음부터 종이 위를 부드러운 속도로 긁고 지나가는 만년필 촉에서 잉크가 미세하게 말라붙는 소리까지 소년의 귀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앉은 인간이 거짓을 말하거나 음모를 꾸밀 때 가파르게 솟구치는 심장 박동의 변화까지도 소년은 마치 계측기처럼 정확하게 감지하곤 했습니다. 그날 역시 시윤은 일과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골목길 좌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에 찾아오는 눅눅한 오후의 공기는 늘 이 자리에서 흘러갔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5시를 가리킬 무렵 골목 어귀에서부터 소년의 귀를 두드리는 아주 익숙하고 정돈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한 구두 밑창이 보도블록에 닿을 때 발생하는 고유한 타격음, 규칙적인 보폭의 간격, 그리고 왼쪽 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끄는 특유의 걸음걸이 체계까지 시윤은 굳이 두 눈을 떠서 확인하지 않아도 멀리서 걸어오는 이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재벌, 성원그룹을 이끄는 배원식 회장이었습니다. 배 회장은 이미 이른이 훌쩍 넘은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풍파 속에서 다져진 특유의 꼿꼿한 자세와 범접할 수 없는 중압감을 풍기는 노련한 사업가였습니다. 약 석 달 전 우연한 기회에 본사 뒤편에 이 낡은 좌판을 발견하게 된 이후로 배 회장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거르지 않고 이곳을 직접 방문하곤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흔히 거느리는 수많은 수행 비서나 덩치 큰 경호원들을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은 채 오직 홀몸으로 이 어두운 골목길을 찾아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그저 시윤이 발휘하는 섬세한 구두관리 솜씨에 호기심을 느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장인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부드러운 소년의 손길은 배 회장의 가죽 구두를 매번 새 것처럼 재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신사가 이 누추한 공간을 끊임없이 찾게 된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기망과 권력 암투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본의 탐욕이 판치는 살벌한 비즈니스 세계의 정점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소년이 지키고 있는 고요한 좌판 앞만큼은 유일하게 그 어떤 거짓이나 가식도 섞이지 않은 청정구역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소년의 귀가 대기업 총수를 어떻게 위기에서 구해낼지 뒷이야기가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침묵을 공유할 때만 배 회장은 비로소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온전한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왔다. 배 회장은 언제나처럼 군더더기 없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낮고 딱딱한 의자에 몸을 부착하듯 앉았습니다. 시우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춘 뒤 숙련된 몸짓으로 회장의 발 아래에 놓인 최고급 명품 구두를 자신의 작업대 위로 올렸습니다. 가죽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고 전용 왁스를 고르게 바른 뒤 부드러운 천을 손가락에 감아 빠르게 문지르는 과정은 수백 번도 넘게 반복해 온 손의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소년의 감각이 구두의 질감에 동화되어 가던 바로 그 순간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파동이 소년의 고막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발원지는 다름 아닌 배 회장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 내부였습니다. 인간이 기계식 공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이라 불리는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정밀하게 깎여나간 수백 개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구동음은 시운에게 매우 친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 완벽한 기계적 하모니의 틈새를 찢고 아주 미세하지만 신경질적인 고주파의 전자 신호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전파를 외부로 송출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청력으로는 물리적으로 절대 포착할 수 없는 영역의 신호였습니다. 순간 시운의 손놀림이 얼어붙듯 정지했습니다. 가슴속 심장이 경고하듯 가파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계의 오작동이 아닌 내부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훔쳐내는 초소형 도청 장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시우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구두 수선통 구석에서 빛바랜 메모지와 낡은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밀려드는 긴장감에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지만 한자 한자 힘을 주어 사실을 써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지금 차고 계신 손목시계 내부의 실시간 도청 장치가 가동 중입니다. 절대로 주변을 살피거나 신체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문장을 완성한 소녀는 구두약을 바르는 척 자연스럽게 몸을 숙이며 접은 쪽지를 배 회장의 억센 손바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쪽지를 받아든 배 회장이 손 안에서 은밀하게 종이를 펼쳐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순간 평생을 비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군주로 살아온 노인의 눈동자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이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재벌가를 호령하며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정면으로 돌파해 온 사업가답게 그의 안면 근육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 회장은 마치 신문의 주식 동향을 체크하는 것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쪽지를 휙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시운이 쥐고 있던 볼펜을 자연스럽게 건네받아 굵은 글씨로 반문을 적었습니다. 확실하냐? 쪽지를 건네받은 시운이
곧바로 하단에 답을 채워 넣었습니다. 순수 기계식 시계는 물리적인 태엽의 마찰음 외에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님의 시계에서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외부 전파를 타는 전자 음향이 섞여 들립니다. 도청 칩이 박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글귀를 확인한 배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북극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차고 있는 모델은 전력이나 배터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수 수동 기계식 장치였기에 전자음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배 회장의 심장을 가장 깊게 찌른 잔인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이 귀한 물건은 불과 일주일 전 자신의 친아들이자 성원그룹의 부회장인 배재민이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며 손수 채워준 선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 회장의 손에 쥐어진 펜 끝이 다시금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제거할 수 있느냐? 소년이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배 회장은 마치 구두가 발에 꽉 낀다는 듯 자연스러운 제스처로 손목 시계를 풀어 시윤이 일하는 낮은 작업대 위로 툭 내려놓았습니다. 시윤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구두 수선통 안쪽 깊은 곳에서 가죽 주머니에 쌓여있던 초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습니다. 본래는 고가의 명품 구두 장식이나 징을 섬세하게 수선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지만 지금처럼 정밀한 기계 장치를 분해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윤의 섬세한 손끝이 시계의 차가운 금속 뒷면을 조심스럽게 파고들어 나사를 하나씩 분리해냈습니다. 시계의 심장 부인 무브먼트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인간의 장인 정신이 집약된 아름다운 부품들 사이에 결코 공존해서는 안 될 이물질이 시윤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쌀알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에 가공할 만한 최신형 초소형 도청 칩이었습니다. 시윤은 호흡을 완벽하게 멈춘 채 끝이 날카로운 핀셋을 이용해 복잡한 부품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있던 검은색 칩을 단번에 집어 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이 미끄러지면 시계의 미세한 태엽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소년의 손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시윤은 칩을 꺼내자마자 좌판 한 구석에 놓여있던 빈 금속 구두약통 안으로 던져넣고 두꺼운 철제 뚜껑을 돌려온 힘을 다해 꽉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배 회장을 향해 안심하라는 듯 가볍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제통 내부에 칩이 갇히는 순간 외부로 향하던 모든 전파 주파수가 완전히 차단되어 반대편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감시자는 오직 차가운 정적만을 마주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 회장은 시계의 조립을 끝내고 다시 자신의 손목에 채워주는 17살 소년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구두나 닦고 있던 아이가 대기업의 보안팀조차 잡아내지 못한 최첨단 스파이 장비를 소리만으로 찾아내 무력화시킨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 회장은 시계가 원래대로 정착되자 비로소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어 나지막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년은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며 망설이다가 이내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강시윤입니다. 배 회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들을 상대하며 쌓아온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윤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어떠한 탐욕이나 음흉한 기만도 섞여 있지 않았고 그저 거친 세상을 견뎌온 아이 특유의 맑고 깊은 정직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너 대체 뭐냐?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은 거냐는 회장의 물음에 시윤은 그냥 들린다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린다고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노신사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비참한 진실을 마주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 회장은 골목을 떠나기 전 구두통을 정리하던 시윤을 돌아보며 거부할 수 없는 묵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시윤아, 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나에게는 인간의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내 특별한 귀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녀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자신의 평범하고 거칠었던 삶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자의 강요가 아닌 진심으로 고립된 한 노인의 절박함이 섞인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윤이 낡은 구두통을 챙겨 함께 걸음을 옮기자 눈앞에 성원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향하는데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다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회장의 신변을 총괄하는 경호실장 문태식이었습니다. 문태식은 배 회장의 옆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걸어오는 남루한 차림의 소년을 보자마자 심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뭡니까? 태식아, 이 아이 데리고 올라가자. 문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런 애를 본사에 들이시겠다고요.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배 회장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칼날이 실렸습니다. 경호실장은 회장의 단호함에 입술을 바짝 깨물며 시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강한 경멸과 함께 무언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인간 특유의 강한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윤은 자신을 압박하는 경호실장의 살벌한 기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태식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심장 박동 소리에 온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경호실장의 심장은 단순히 불청객을 보았을 때의 불쾌감으로 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배신의 흔적이 폭로될까봐 극도로 초조해하는 범죄자 특유의 불안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시윤은 문태식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단박에 간파해냈습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이 탄 엘리베이터가 위로 향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년의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동행을 계속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이 본사 로비로 들어선 바로 그 시각 성원그룹 본사 사옥 10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부회장 배재민의 손에는 작은 무선 수신 장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신기를 통해 아버지 배원식 회장의 미세한 숨소리와 고령 특유의 끌리는 발자국 소리가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계음이 뚝 끊기더니 오직 거친 잡음만 들릴 뿐 완벽한 정적이 방안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뭐야? 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도청 장치의 존재를 눈치채고 적발해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계적 결함인지 판단이 서지 않던 그때 집무실의 두꺼운 문이 열리며 비서가 다급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회장님께서 본사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원 미상의 소년이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은 재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이 유리로 된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아래로 아버지가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그 옆에
구두통을 든 소년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재밌네. 그는 중얼거리며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뭘 꾸미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원그룹의 왕자를 둘러싼 피해 게임, 그 첫 번째 수가 방금 놓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성원그룹 본사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안 시우는 배 회장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길, 배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우나,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이 회사 안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내가 찾아낸 그 도청 장치, 그게 시작이 아닐 거야. 배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내 곁에 있어라. 내 귀로 들리는 것들을 나한테 알려줘. 물론 대가는 주마.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두닦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거대한 권력 다툼에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운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17해 매일 구두통을 들고 거리로 나서던 날들, 손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불평 한 번 하지 못했던 춥고 서럽던 시간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소년의 대답에 배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마침내 20층에 도착했습니다. 시우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발이 푹 빠지는 고급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벽면 한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윤이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부회장 배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은 문 앞에 서서 회장실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시윤이에게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구두닦이입니까? 재민아, 노크는 하고 들어와라. 배 회장의 타이름에도 재민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윤이 앞에 멈춰섰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시윤은 재민의 심장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느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겁을 먹은 사람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도청을 눈치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전혀 무섭지 않은 걸까? 강시윤입니다. 시윤이라 구두닦기가 왜 회장실에 있는 거지? 배 회장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데려왔다. 이 아이가 필요해서. 네. 재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알지만 구두닦기 아이를 회장실에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실을 주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회사에서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배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제 넘었네요.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시윤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윤이라고 했지?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과연 어떻게 밝혀질지 소년의 아슬아슬한 전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부회장실의 두꺼운 문이 닫히고
사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윤이는 재민이 걸어가는 발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미세한 파동을 타고 소년의 고막에 희미하게 걸려들었습니다. 그 녀석 신원 조회해봐. 강시윤. 뒤를 털어봐서 뭐든 잡히는 게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시윤이의 등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 나를 조사해서 없애려는 거구나. 배 회장은 그런 시윤이의 굳어진 표정을 읽었는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시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 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신원 조회를 하래요. 배 회장의 눈빛이 깊은 늪처럼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겠지. 회장은 무거운 걸음으로 창가로 걸어가 붉게 물드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윤아, 무섭냐? 조금이라도 두려우면 지금 나가도 된다. 강제로 붙잡진 않겠다. 시윤이는 배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의 등이 언제부터인가 축 처진 채 이토록 외롭고 쓸쓸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책임감이 솟구쳤습니다. 안 나갈게요. 배 회장이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시윤이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노인을 이 살벌한 복마전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배 회장의 입가에 평생 처음 보는 듯한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바로 그 감동적인 순간 시윤이의 귀에 또 다른 기계적 이음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회장실 천장 구석, 공기순환용 환풍구 안쪽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고주파 전자음이었습니다. 시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냐는 회장의 물음에 시윤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도 있어요. 똑같은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배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회장실 천장에 도청 장치라니, 이것은 손목시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손목시계는 외부에서 채워줄 수 있지만 이 삼중 보안이 걸린 회장실 천장은 내부의 핵심 권력자가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절대 성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여기서 하신 말씀 다 들렸을 수도 있어요. 소년의 말에 배 회장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간 아들 배재민의 문을 노려보던 배 회장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이 늙은 호랑이가 눈이 멀어서 제 새끼 발톱이 자라나는 것도 몰랐어.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자책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친 재계에서 싸워 이겨온 거물이었지만 정작 가장 믿었던 핏줄의 칼날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친아들의 잔혹한 배신을 마주한 배 회장과 그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게 된 17 구두닦이 소년. 이 두 사람이 펼칠 목숨을 건 반격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소년이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기기를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긴박한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벼랑 끝으로 몰리기 시작한 소년의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원그룹 10층 부회장실의 노트북 모니터 위로 붉은색 음성 파형이 요동치다가 이내 비명처럼 길게 한 줄로 늘어지며 끊겨버렸습니다. 천장 환풍구에 심어두었던 마지막 도청 장치마저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알리는 먹먹한 침묵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배재민의 입꼬리가 파르르 실룩거렸습니다.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하나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아지가 내 시계와 천장까지 알아챘다? 재민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엘리베이터 통화 내용까지 포착해낸 소년의 귀는 분명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운 살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놈의 귀가 보통이 아니야. 좋아, 정체가 뭔지 확실하게 털어주지.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올려 수하들에게 냉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구두닦이 놈 주변 인물들까지 전부 낱낱이 뒤져봐. 약점이 뭔지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아버지가 칼을 빼들었으니 자신 또한 그 소년을 단숨에 짓밟아버릴 거대한 덫을 준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때마침 여름방학이라 시윤이는 매일 아침 성원그룹 본사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배 회장이 직접 마련해준 회장 특별보좌라는 직함을 달고 소녀는 회장의 눈과 귀가 되어 숨 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인수합병 회의 전날 회의실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아내고 거래처 사장과의 미팅에서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는 기만을 심장 소리로 알아채는 등 시윤이 덕분에 막아낸 위기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배 회장은 내 귀는 이 회사에서 돈보다 귀하다라며 소년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구두통을 들고 회장실을 드나드는 소년을 향한 사내의 시선은 지독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시윤이의 귀에는 구두닦이 출신이래 회장님이 치매 오신 거 아니냐라는 수군거림이 쉼없이 꽂혔습니다. 보육원 시절부터 익숙하게 겪어온 상처였기에 시윤이는 애써 귀를 닫으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진짜 공격은 소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엉뚱한 곳에서 전방위로 터져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평소 시윤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비서실장 한정숙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시윤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한 실장이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내민 서류 봉투를 열자마자 시윤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여러 장의 사진들 속에는 명백히 자신의 얼굴을 한 소년이 성원그룹의 핵심 기밀 문서를 들고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 정말 이런 짓 한 적 없어요. 시윤이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한 실장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널 믿고 싶어, 시윤아. 하지만 이 사진들이 오늘 아침 임원진과 주주들에게 전부 돌아갔어. 부회장님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안건은 회장 특별보좌의 산업 스파이 혐의야. 완전히 조작된 덫이었지만 사진은 평생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는 소년의 눈에도 진품처럼 보일 만큼 정밀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토록 무섭고 잔인한 곳이었는지 시윤이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황한 시윤이는 배 회장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급히 직통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배 회장은 외부 일정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내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사면 초가에 늪에 빠진 소년의 어깨 위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다가와 억센 손길로 소년을 포위했습니다.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회장 특별 보좌직은 오늘부로 정지되셨으니 사무실 출입증 반납하시고 즉시 따라오십시오. 조작된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린 17소년. 거대한 재벌의 소나기 안에서 소년은 과연 이 잔혹한 모함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윤이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소년의 다음 반격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한 타이밍입니다. 경호원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도착한 10층 부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창가를 등지고 선 배재민의 차가운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몸을 돌려 시윤을 향해 다가오며 손에 쥔 소년의 인적사항 서류를 허공에 툭툭 털어 보였습니다. 강시윤, 17살. 서울시립 보육원 출신. 5살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이후 3번의 입양이 전부 파양으로 끝났네. 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가슴속 가장 깊은 흉터였습니다. 재민은 비수 같은 말들을 시윤의 얼굴 앞에 사정없이 들이밀었습니다. 3번이나 버림받은 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붙어서 뭘 노린 거지? 돈? 아니면 이 회사 기밀? 시윤은 억울함에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전부 조작입니다. 난 저런 사진 속 장소에 간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재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합성인지 아닌지는 경찰과 소년원에서 판단하겠지. 산업 스파이 혐의가 유죄로 나오면 최소 5년이야. 미성년자라 좀 봐준다 해도 소년원은 기본이고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재민이 한 발짝 더 다가와 시윤이의 귀에 낳고 서늘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는 취하해 줄게. 여기서 손 떼고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럼 내 목숨줄은 살려줄 테니까.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문태식 경호실장의 강압적인 손길에 의해 복도로 쫓겨난 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3번이나 버림받았다는 과거를 무기로 자신을 짓밟는 재벌가의 힘 앞에 소년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더욱 가혹한 현실은 소년이 유일하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보육원 시설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의 사주를 받은 구청의 압박으로 인해 시윤은 범죄 혐의자라는 이유로 5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강제 퇴소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복도 끝에는 이미 문태식 경호실장의 부하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쌀 시간도 없이 단 몇 벌의 옷가지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낡은 구두수선 상자만을 품에 안은 채 시윤은 차가운 길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연락할 친척도 갈 곳도 없는 이 넓은 서울에서 시윤이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슬픔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와중에도 소년은 가슴에 품은 구두통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낡은 상자 내부의 철제 구두약 통 속에는 첫날 배 회장의 파텍 필립 손목 시계에서 분리해낸 유일한 진짜 증거물인 초소형 도청 칩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성원그룹 본사 맞은편의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오직 배 회장만을 만나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몇 시간을 점심도 굶은 채 버텼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저 멀리서
회장의 전용 마이바흐 차량이 정문을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우는 벌떡 일어나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짙게 썬팅된 고급 차량의 유리창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문태식 경호실장이 몸으로 창밖의 시야를 철저히 가로막은 탓에 배 회장은 소년이 밖에서 울부짖는 모습조차 보지 못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쫓겨나고 믿었던 회장님마저 자신을 스쳐 지나간 상황. 홀로 남겨진 17소년의 머리 위로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소년이 이 절망의 늪을 깨부수고 반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소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소년의 꺾이지 않는 무기가 됩니다. 그럼 이어지는 기적 같은 반전의 순간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던 시운의 머리 위로 이내 거칠고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까 보육원 앞을 감시하던 부회장 측의 험악한 수하들이 소년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장격인 사내가 침을 뱉으며 시운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구두 수선통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야, 그 구두통 이리 내놔라. 부회장님 지시다. 증거물 회수하래. 시우는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가슴속 구두통만큼은 양팔로 더욱 단단히 결박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배 회장의 손목시계에서 꺼낸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부회장의 악행을 폭로할 유일한 핵심 물증인 초소형 도청 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싫어요. 못 줘요. 이건 제 거예요. 소년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사내의 거친 주먹이 시운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시운의 고개가 돌아갔고 터진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바닥을 뒹굴면서도 시운은 상자를 끝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대로변에서 소란이 커지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직감한 수하들은 오늘 자정까지 연락 없으면 내일 아침 바로 고소장 접수한다라는 마지막 협박을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던 시우는 억울함과 무력감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도망칠까 지금이라도 서울을 떠나면 평생 범죄자라는 조작된 낙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소녀는 성원그룹 본사를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망 안 쳐. 끝까지 버틸 거야. 홀로 남겨진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 시운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통증을 견뎌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운아.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뜻밖에도 비서실장 한정숙이 주위를 극도로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시운에게 한 실장은 섭을 짚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나 따라와. 골목 안쪽 깊숙한 곳으로 시운을 이끈 한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과 함께 주소가 적힌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주신 거야. 회장님이 너 찾고 계셔. 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었다니.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널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나도 부회장 쪽 감시가 너무 무서워서 연락 못하다가 겨우 빠져나왔어. 한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회장과 경호실장이 눈과 귀를 가려 회장님은 내가 돈을 받고 도망친 줄로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실장은 시윤이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증거를 지키며 버티고 있다는 진실을 배 회장에게 겨우 전달했고 경로한 배 회장이 즉시 소년을 부르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이 주소로 와. 거기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한 실장이 어둠 속으로 신속하게 사라진 뒤 소년의 가슴 속에는 절망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희망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마침내 반격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소년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 배 회장과 시윤이가 힘을 합쳐 탐욕의 눈먼 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짜릿한 역전극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힘을 보태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파트의 통쾌한 반격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복수의 서막을 향해 바로 가보겠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는 당일 아침 성원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들과 주주들의 표정은 저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마자 부회장 배재민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펼쳐 보이며 회장님의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공백 그리고 최근 길거리 출신의 산업 스파이를 특별보좌관으로 기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기밀 유출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회장님의 잦은 퇴임 및 직무 정지를 건의했습니다. 재민의 선동에 포섭된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배원식 회장, 그리고 그의 곁에서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17살 소년 강시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가 등장하자 재민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 회장은 회장석에 앉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칩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툭 던졌습니다. 재민아, 내가 말한 산업 스파이가 바로 내 손목시계, 그리고 이 회장실 천장에서 방금 전까지 내 숨소리를 훔쳐듣던 초소형 도청 장치를 찾아낸 이 아이를 말하는 것이냐? 회의실 내부가 큰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하자 재민은 다급히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시윤이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대회의실을 향해 담담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어젯밤 10시 부회장실 창문 틈새로 흘러나온 당신과 문태식 경호실장의 대화를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사회 과반수를 매수했으니 오늘 확실히 끝내야 한다는 말,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는 말, 그리고 저를 가두기 위해 조작한 사진의 원본 파일이 부회장님의 개인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으니 흔적을 지우라는 모의까지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전부 들었습니다. 소년의 신들린 듯한 폭로에 재민의 얼굴이 핏기가 가신 채 창백하게 질려갔고 때맞춰 비서실장 한정숙이 사설 보안기관의 최종 분석 서류를 임원들의 테이블 위로 일제히 돌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도청 장치의 고유 일련 번호가 성원그룹 보안팀의 자산임이 명시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부회장의 집무실 컴퓨터를 극비리에 분석하여 복구한 조작 합성 사진의 원본 메타데이터 및 편집 일시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물증 앞에 재민과 문태식 경호실장은 무릎을 꿇었고
배 회장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 및 검찰 고발을 선언했습니다. 시윤을 향한 모든 허위 고소 역시 깨끗하게 취하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한때 권력의 정점을 노렸던 배재민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며 시윤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시윤은 그를 향해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처음 저를 보셨을 땐 참 여유롭고 느린 심장 소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죄를 지은 사람 특유의 아주 시끄럽고 불안한 박동이 울려 퍼지고 있네요. 재민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라진 뒤 배 회장은 시윤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시윤아. 이제 이 더러운 전쟁은 끝났으니 내 개인 별장에서 머물며 학교도 다니고 천천히 내 미래를 설계해 보거라. 늙은 사자의 눈과 귀가 되어 주어 진심으로 고맙다. 보육원에서 쫓겨나고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써야 했던 17살 시윤이 그래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며 거대한 대기업의 암투를 무너뜨린 짜릿한 반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윤이에겐 남들보다 예민한 귀가 있었지만 진짜 세상을 바꾼 힘은 끝까지 정의를 믿고 버텨보겠다고 마음먹은 소년의 용기 있는 선택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도망치지 싶을 만큼 힘겨운 순간이 오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시윤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명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